여기가 발산의 가장 높은 부분이고요. 발산 청춘마을이라고 해서 마을 재생 사업 해가지고 지정돼서 조금 개발되더니 지금은 조금 유명무실된 기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예술 작품들이 와 있잖아요. 우리 이성웅 작가라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고대 출신. 우리 저 예전에 민족문제에서 광주지부에서 홍선 소녀상. 예, 도로에 나가서 대형 소녀상 만든 작가예요. 우리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여기 이 작품이 이성웅 작가 만든 작품입니다. 여기는 주로 언제 오냐면요, 밤에, 여름날 밤에 여기 와서 캔맥주 하나 마시면 그러게 시원하습니다. 여가 예상외로 전망이 좋아요. 예상외로. 바람이 솔솔 이렇게. 천 건너편에 보이는 전남방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울 구로공단도 그렇고요, 가리봉동이라든가 봉천동, 이 공단에는 꼭 산동네들이 있어요. 되게 공단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사는 주거시설들이죠. 근데 산으로 올라갈수록 집세가 싸다는 건 아시죠? 네. 달이 가까워질수록 집세는 싸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어떤 애환이 많은데, 특히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전남방직보다는 한국전쟁 이후에 1960년대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이 분리되던, 정상적으로 공장 운영이 가동되던 그때부터 사시던 분들이 지금 많이 기억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일제강점기 때 힘들었던 기억은 기다가 듣기로 하고, 1960년대 이후에 전남방직에 사셨던 분들이 수많은 산업폭력, 그리고 독재폭력, 여성 인권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남존 여비 사회에서 나왔던 그런 산업폭력, 그리고 우리가 은연중에 간과했던 환경폭력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은 근로조건 속에서 살았고, 우리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나라를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이 수탈당하고, 우리나라 자본이 수탈당하고, 나중에는 강제징용, 강제징집, 공출 이런 걸로 사람들까지 다 잡아가요, 마구잡이. 일제강점기 말년에도 그랬고, 그 당시에 전남방직에 있었던 아주 비인간적인, 비인륜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강제로 끌려온 우리 나이 어린 소녀들, 일제강점기 만렵되면서 특히 1944년도, 1945년도 되면서는 더 크게 달했거든요. 그 당시에 정말 잔인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참상, 어린 여공들이 당했던 그 참상, 그거 몇 가지 사례만 좀 우리 이국은 대표님한테 한번 들어봤으면 해요. 그 당시에 말로 표현 못할 그런 벌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피해 사례가 많이 있었잖아요. 어쨌나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해방 이후에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저임금 인정을 좀 노동 착취나 또 여성 인권이 제대로 이제 보장되지 않는 것들이 좀 있었었죠.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그랬는데, 이제 일제시대라고 하면 이제 더 했겠죠. 일제 때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자유취업자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제 전쟁에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체제였었죠. 예를 들어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자나 어디 농산물, 자원, 막판에는 사람까지 또 공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할 수 있었었는데, 이제 직접 피해자들 좀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장흥에 있는 한스님 할머니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고무줄 놀이 하다가 그냥 트럭에 실려오고, 그 다음에 장성에 있는 한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동네 사람들 저수지에 다 끌고 와가지고 한겨울 얼음 깨고 동네 사람들 저수지에
쉽게 말해서 저 목 뒷덜미 잡고 물에다가 빠뜨리면서 집에 숨겨놓은 거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아버지가 순서가 돌아오자 아버지 대신 내가 나갈라요 하면서 대신 공추러 왔던 곳이 말하자면 이제 이 장소 이런 것처럼 그냥 그 어떤 임금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공출 개념으로 뭐 여기를 이제 동원을 했는데 이제 그럴 수 있었던 조건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일제 말기 때는 일본이 여러 가지 그 전황들이 불리하게 돌아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판이었던 거예요. 특히 이제 44년도에는 여기가 군수업체로 지정이 돼요. 가네보라고 하는 기업이. 그러니까 여기는 군수업체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군수업체로 지정되는 순간 여기는 일종의 뭐 마음대로 그 착취가 가능한 구조였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은 일본도 당시에는 공장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또 ILO에도 가입되어 있던 국가이긴 했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이제 조선도 한 나라라고는 하지만은 공장법을 여기는 도입을 안 해요. 조선은. 그러니까 일본과는 다르게 마음대로 착취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어쨌거나 당시에도 그 법이라고 하는 체계가 있었는데 연령을 계속 낮춰요. 16세에서 14세에서 다시 12세로. 그것도 만 12세 이상만 할 수 있는데 막판에는 만 12세라고 하는 것도 지켜지지 않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24시간 막교대를 처음으로 적용했던 사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12시간 막교대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도 없었는데 자기들의 정연방직 그 기록에 의하면 여기 도입했더니 훨씬 생산성이 좋았다. 자기들이 미국 평가 기록 보면 이렇게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그 노동 착취로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아픈 기억들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한테는 여기서 밥 먹고 살 수 있고 시골에서 그 헐벗던 겉보드는 낫다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이 방직 이 공장의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별로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상당히 좀 열악한 그 환경이에요. 그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먼지에다가 습기에다가 열에다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 이곳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3년 계약을 하게 되고 3년이 안 채워지면 나가도 못해요. 그 만난 분 중에는 이제 본인은 10년을 근무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10년은 아닐 것 같고 8, 9년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 11살짜리가 와가지고 20살 때 나왔다라고 하니까 10대를 온통 여기에 청춘을 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본인 말로는 3년이 끝나고 가려고 하면 안 보내준다 이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오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3년이면 그래도 배웠던 사람이 나가는 것을 쉽게 허락은 안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얼른 못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월급을 안 주죠. 퇴사할 때 준다라고 하면서 3년 동안 묶어둔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일본이 당시 전쟁 비용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전시에 이 자금을 돌리기 위한 뭐 이런 목적도 좀 있었었고, 이제 이런 속에서 이제 무한한 어떻게 보면 인권 착취나 노동 착취가 좀 가능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는 이 공장을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실은 지키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담은 높고 망문을 설치해 가지고 못 나가도록 하고, 또 담장 위에는 또 철제 울타리를 해 가지고 쉽게 나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할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누군가는 탈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지하수로 나가려다가 이게 그 삼을 삶는 뜨거운 물에 뭐 이렇게 해서 사망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군가는 결국은 또 나간 사람이 있지만 뭐 결국은 다 이제 잡혀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일종의 그 예방 효과를 위해서 다음 사람들이 감히 그 탈출에 대한 생각을 못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할머니 이제 말씀에 의하면 인간적 그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수모를.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대다수는 이제 여성 사업장이기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남자가 없지는 않죠. 기술직이랄지 관리직이랄지 남자도 뭐 100여 명 이상 있는 곳인데 모두 그 옷을 벗겨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앞을 이제 사람들 모두 모이도록 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그리고 이제 할머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그 지나가는데 지금 어떤 장면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채찍 같은 이렇게 회초리 같은 것을 남자가 들고 그 뒤를 따라서 아무튼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감히 엄두를 못 내도록 뭐 이렇게 좀 했었고, 할머님 이제 말씀에 의하면 다 똑같은 조선 사람인데 누가 그것을 쳐다볼 사람이 있겠느냐, 다 그 눈을 피하면서 속으로 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90화 되신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부들부들 떨면서 그 얼마나 그 큰 어떤 그 아픔으로 남았으면 지금도 그 연세에 그런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예. 일제시대라 보니까 이제 더 그랬겠죠. 예. 시간을 좀 뒤로 와서 이 주거 지역을 저는 전남방직 제2공장이라는 식으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여기가 전남방직은 아니었지만 집에서 부업이라든가 이런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 할머니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발산마을이라는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전남방직이 낳은 또 하나의 어떤 사생아, 공단 피해가 가지고 있던 그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치열한 삶의 현장, 이런 기억들이 있었어요. 다행히 이곳에서는 아신 분이 한 분 오늘 참여해 주셔서 그 당시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부업이 있었는지, 전남방직과 관련된 할머니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머니들이 집에서 했던 일들, 또 당시에 뭐 사회상 같은 거, 이런 걸 조금 들어볼까 해요. 우리 이혜영 작가 선생님이 다행히 여기서 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좀 어쨌나요? 막 태어났을 때. 막 태어났을 때를 기억하면 좋겠지만 제가 기억을 못해서. 예, 이혜영이고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1976년에 태어나가지고요. 그리고 선생님 88년 조금만 더 뒤로 가주실래요? 89년 그리고 이쪽을 되면서 좀 봐주세요. 농성동으로 탈출했습니다. 네. 아, 꽤 오래 사셨네요.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초등학교를 다 보내고, 광천초등학교.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농성동으로 이사 갈 때 제 심정이 마치 이 구조물 같은 데서 드디어 내가 발산을 탈출하는구나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예. 어릴 때 그냥 살았기 때문에 제가 구조적으로 파악할 줄은 모르고요. 그렇지만 이제 크고 나서 이제 뭐 대학 시절 되면서부터 제 고향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어요, 나름대로. 예. 어릴 때 그렇게 구질구질했는데 발산 산다는 말을 어디 가서 숨기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 커서 곱씹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인간군상과 다양하게서 그거에 대해서 혼자 조각글을 써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발산을 그런 하나의, 제가 여기 살았다는 것이 한 시대를 좀 생생하게 목격했다는 거, 뭐 목격뿐 아니라 저도 이 속에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자랑스럽달까요? 그 자양분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전에 그 한국민중항쟁 답사기 책을 쓰면서 거기 이제 저자 프로필에다가는 당당하게 또 발산마을에서 나고 자람이라고 또 표기를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제 나름으로서는 이제 발산을 기억한 사람들은 이걸 딱 보면 발산이구나, 그랬으면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책 속에도 5.18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5.18 이후에 여기에 살았던 주민들 이야기도 하면서 제 마을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네. 그런 점이 있었는데, 어릴 때 보면 우리가 여기 계시니까 보면 이게 우리가 여기 올라올 때 작은 길이 있었잖아요. 도로. 거기를 경계로 해서 이쪽 블럭이 있고,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저 길 건너에 휴먼시아가 있는 자리가 B블럭. 휴먼시아에서 이쪽으로 좀 더 올라온 언덕, C블럭이었어요. 그렇게 크게 나뉘는데 A, B, C인데 이 A는 그래도 양반이었고요. 네. 아, 여가 그게 잘 괜찮았어요. 사는, 예. 여기는 왜냐면 집들이 여기가요? 반듯반듯하거든요. 집이랑 길이. 그리고 광천초등학교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쪽에 친구들이 다 여기 살았고 늘 여기서 놀았기 때문에 이제 하긴 하지만 저한테 제일 익숙한 데는 길 건너에 휴먼시아 있는 자리 B. 거기가 아주 이제 더 열악했던 데고 제가 거기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거기서 태어나 살았는데 갈수록 집이 가세가 더 기울었어요. 그래서 밀리고 밀려서 C블록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발산에서도 제일 이제 발산에서 여기가 제일 나았고 제일 안 좋은 데서 태어나서 살았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보면은 랜드마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보자면 학교가 있으니까 광천 국민학교를 가다 보면 전방, 일방, 일신방직. 저희 엄마도 일신방직에 다니셨고 그 다음에 길 건너 저 서림교회. 서림교회에서 이제 맛있는 거 주니까 자주 나갔고요. 그 옆에 지금은 이런 고급 아파트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 이제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요. 평화맨션이 가장 이제 그 부의 상징이었고요. 광천초등학교 뒤편에 삼익맨션이 또 그 부의 상징이었고 저 같은 사람 감히 가면은 이제 향수 부곡민이 탈출해서 어디 간 것 같아서 감히 가기 어려웠던 것이고 가다가 여기 성락교회라고 있었는데 지금 번성교회로 바뀌었고 서림교회가 더 맛있는 거 많이 줘서 저는 그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 발산 뒤에 그 언덕이 있었고요. 그 건너편에 지금 발산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양동 뒷산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거기가 좀 더 산책하러 그러니까 많이 갔던 곳이고요. 그래서 마을에 살았던 분들을 보면 진짜 뭐랄까요? 그 직업을 특정하기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떠밀려온 분들이라 뭐 날품팔이 지금은 새신사라고 부르는 때밀이 뭐 온갖 이름을 그러니까 뭐 하시는 분인지 알기 어려운 분들이 많았고 젊은 여자분들 중에는 이제 길 건너 제가 있을 땐 철거돼서 몰랐지만 뭐 뽕뽕다리 건너서 아무튼 뭐 이 방직 다니는 여자분들 아주 많았고 그리고 뭐 엄마들이 부업 같은 걸 이제 그러니까 뭐든 해서 살아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해봤어요. 어떤 직업들이 있었을까 봤는데 정말로 이게 진짜 닥친 대로 먹고 살기 때문에 직업이라 하기도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았고 이 마을 사람들의 최고의 희망은 빨리 여기를 벗어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뜨내기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저처럼 길게 오래 산 사람은 없었지요 거의. 그래서 이제 2007년인가 여기 이쪽이 휴먼시아로 이렇게 개발되면서 철거 이제 예정이 돼 있었을 때 한번 왔었어요. 기록을 하러 왔더니 이제 거기 분들이 내가 여기 사진 기록하러 왔다고 하니까 뭐 오래된 미용 뭐 정성 이용원 뭐 이런 데들 다 기록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도대체 여기를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 되게 감격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이 집을 생각하는 이 마을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 심리가 그러했었고 감히 고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뭐 어르신들이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요 언덕자리가 무슨 뭐 이렇게 오동나무 숲이 있었어요. 조림해 놓은 뭐 그런 데서 뭐 면사 감는 엄마들 뭐 흔하죠. 명태 까기 뭐 까기 인형 발바닥 붙이기 그리고 또 저기 광주 천변에서 무슨 그 근처에서 뭐 깻잎 뭐 캐다 와가지고 깻잎 개는 거 뭐 온갖 것들을 닥치는 대로 해서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그리고 또 양동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 뭐 등등등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그 구질구질한 것만 많이 봤지만은 나중에 다시 탐색하면서 봤더니 저기 유일하게 약국이 하나 있었는데 발산 약국에 약사 아저씨가 되게 대대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자라서 빠져나와서 이야기를 듣자 하니 5.18 우리 오빠가 목격한 바로는 5.18 때 진짜 그냥 약국의 걸 다 떠다 내가지고 트럭이 싫더라.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바뀌기 시작했죠. 아, 내가 어릴 때 봤던 그 구질구질한 이웃들의 모습이 그게 아닐 수 있었겠구나. 그래 막 이러면서 탐색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커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발산을 거쳐간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평에서 가족이 이주해 왔는데 먼저 여기에 기차 정착해서 좀 추스린 다음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요.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지금은 의사인데 그 당시에는 이쪽으로 의료봉사를 왔던 의대생들 그리고 여기서 자취를 제일 싸니까 여기서 자취를 하는데 하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 지인들 중에서 발산에서 싸니까 대부분 다 자취도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하고 다른 느낌이 그 당시에는 이 어떤 가족적인 공동체 이게 컸기 때문에
그 당시 저는 옆에서 계셨으면 옆에서 저는 이제 코 흘리면서 땅에다가 그림 그리고 놀았겠죠. 이런 사람들 따뜻하게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에 이길 건너에 이제 들불리학이 있었죠. 길 건너 광천동에. 그 들불리학 사람들도 요런 이렇게 내가 코 흘리고 막 이런 걸 보고 어떤 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래서 친구가 여기가 상처가 있어요, 가슴에. 저랑 80 근데 봤더니 본인은 모르니까 6.25 때 총 맞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안 친구가요?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놀면서 이렇게 가슴팍을 딱 해치면 여기가 크게 뭐가 있어요. 꿰매고 상처가. 얘는 자랑을 해요. 여봐라 하면서 나 총 맞았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언제 하면 머릿수가 6.25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르신들은 5.18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커서 이제 보니까 얘가 5.18 때 총을 맞았고 이제 여기가 가깝잖아요. 예. 분남로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아주 근거리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아버지가 얘를 데리고 시내에 나갔다가 아버지는 죽고 얘는 총 맞아 살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커서 알게 됐는데 그랬는데 87년인가에 뭐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제 홀로 이 소녀를 키우는데 완전 동네 소문난 욕쟁이였거든요. 진짜 보이면은 막 욕을 막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가 아들을 잃어서 화병에 그런 거였죠. 굉장히 괄괄했고요. 근데 어느 날 지금은 양산동 행정복지센터 자리인데 거기가 전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할머니가 나오는데 어떤 예쁜 아나운서가 옆에 이렇게 부축을 하면서 나오고 할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힘센 할머니가 갑자기 절뚝절뚝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힘에 겨워가지고 봤더니 이제 방송 ENG 카메라가 딱 따라붙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방송 이렇게 연출이 되는구나를 알았는데 그때 무슨 MBC의 뭐 어머니의 노래인가 뭔가 하는 다큐를 찍었대요. 예, 유명한 다큐죠. 거기에 등장하시나 봐요. 예. 그래서 그걸 찍으니까 이제 아들을 잃은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시름시름하는 이런 여인으로 딱 나오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 그런 거를 겪고 흘러가서 나중에 커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산의 의미가 그런 제 개인사 쪽으로는 많은 인간구상을 관찰했고 어쩌면은 그런 들불열사 같은 사람들한테 가난을 그러한 보여주는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커서 이제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이 동네가 감히 어딘가에 나올 수 있을까 어딘가에 등장할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후미진 데가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1990년에 나온 부활의 노래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5.18 때의 그 들불 윤상원과 뭐 박관현 열사 그 들불의 이야기를 독립영화 같은데 상업영화로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신인 배우였던 이경영이 윤상원 열사로 나와요. 근데 거기서 처음 등장과 마지막 씬을 여기 발산이 장식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실제 거기 살았던 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보자마자 저기 언덕인데 그 윤상원이 그 언덕에 기다리고 있고 박관현 역할이 이렇게 딱 걸어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고뇌를 하는 거죠. 운동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에 또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또 홀로 올라와요. 박관현인가가 올라와요. 그거를 이 언덕에서 찍었어요. 왜 이 언덕에서 찍었을까 싶었는데 아마 마을의 상징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역사라는 굴레를 좀 떠나서 이게 다 사람들 꿈인 것 같아요. 꿈. 그 시대 상황에 각자의 꿈인 것 같아요. 이쪽 출신의 금메달리스트 아세요? 양학선? 양학선. 부모님께 그러니까 사는 곳은 열악하고 누추하더라도 항상 꿈이 있으면 뭐가 되고 그래요.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습니다.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잠깐 다 아니까 다른 설명 잠깐 드릴게요. 1961년도에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이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된 이유는 그 전부터 같이 공동 경영을 하던 김영주와 김형남의 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61년도에 공장이 제대로 서자 한 지붕 두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장 운영을 맡았던 실무에 능했던 김형남 일신방직 사장이죠. 김형남이 일신방직 사장이 되고 김용주가 전남방직 사장으로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서 분리가 돼요.
김용주는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친일파입니다. 김형남은 미 군정청에서 공장장으로 선임된 대리인이에요. 숭실대학교 총장했다. 그래서 김형남이 일신방직의 사장이 되고 김용주가 전남방직의 사장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남방직은 그 일장기가 그려져야 되고 일신방직은 성조기가 그려지면 맞아요. 우리 공장임에도 정확히 반이 갈려서 일본과 미국 색채가 됐던 거예요. 수상한 컨소시엄에 이제 대한제법 이한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지였고요. 두 사람이 갈라먹게 되죠. 저는 김형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945년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이 공장은 일본인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재산 가지고 떠나버려요. 공장을 가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자들이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노무에 직종에 임했던 조선인들, 특히 여공들은 힘들었죠. 게다가 여공들이 이제 강제로 공출돼서 왔잖아요.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공들이 많이 생기고, 그 어수선한 상태에서 미 군정청에서 일을 하던 미 유학생 출신, 그러니까 평안도 강서 출신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유학을 갔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갔는데 부전공을 공대 화학과를 다녀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조선에 와서 사업도 하고 그러다가 영어를 잘하니까 미 군정청에 있게 되는데, 이 사람이 미 군정청의 대리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당시에 공장에 있었던 우리 공장 우리 손으로 힘 있게 돌려보자고 서로 팔 걷어붙였던 자주관리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힘 합쳐서 공장을 돌립니다. 잘 돼요. 하지만 이것을 미 군정청은 용납하지 않죠. 1945년도 11월 달에 김형남 장로가 내려오게 돼요. 자, 공장 안에는 약간의 좌익 계열의 색채가 묻어있는 노동자들이 많고, 미 군정청 대리인으로 김형남이 내려왔어요. 김형남은 새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때 김형남은 뭘 만들었냐면 바로 서림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서림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열도 있었지만 이 공장에서 새를 이룰 수가 없으니 교회의 신앙의 힘으로 한번 새를 이루고자 해서 1946년도에 만든 게 바로 서림교회예요. 자, 그래도 새가 많이 모자랐고 또 그 당시에 노동 분규가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국권이 정말 혼잡되고 좌우익이 대립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노사 분규가 일어났죠. 근데 1946년도, 1947년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을 안 하니까 이때 폭력 청년단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미 군정청과 또 이승만 등 우익 계열의 힘을 얻은 폭력 청년단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민족청년단, 대동청년단, 대한청년단, 그 무서운 서북청년단, 청년단들이 일종의 경찰 역할까지 해버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에 의하면 서북청년단이 전남방직의 노동쟁이를 진압하려고 내려왔다는 자료가 있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서북청년단이 왜 내려오게 됐느냐, 저는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승만이 강서 출신이에요. 그리고 김형남 장로가 또 강서 출신이에요. 평양 위에. 그쪽에 또 한경직 목사라고 있어요. 혹시 한경직 목사 들어보셨나요? 영락교회. 이북 쪽에 있다가 이북 쪽에서 못 살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재산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리고 친일 전력 때문에. 한경직 목사가 내려와서 만든 교회가 영락교회. 명동에 지금도 영락교회 아주 크게 있죠.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괜찮으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당시 가장 폭력스러웠던 서북청년단이 활개를 치며 돌아가요. 자, 신앙적으로 같이 묶어졌고, 또 숭실대학교 역시 신학적인 크리스찬 대학교입니다. 그런 깃들 안에서 같은 고향 출신의 한경진 목사와 김영남 장로, 거기에 서북청년단,
노동자들은 쉽게 진압이 돼요. 왜냐하면 구조상 여공들이에요. 여공들 아주 쉽게 진압되죠. 화손 탄광 노동자들하고 전혀 다른 양상이에요. 그래서 아주 쉽게 진압되자 1949년도에 누군가가 2번이나 방문합니다. 전남방문. 바로 이승만이가 방문합니다. 2번이요. 국가 기반 시설 잘 돌아간다고 확인하려고 와요. 최병덕이가 당시에 국방장관이었는데 최병덕이 데리고 내려오죠. 근데 1947년도에 혼란했을 때 광주를 2번 방문하신 분이 또 계세요. 백번 김구 선생님. 백번 김구 선생님은 정말 힘들게 살던 전제민들을 위해서 학동에 백화마을을 만들고 못 살던 하층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1947년도에 오신 백번 선생님은 광주천 쪽에 백화마을을 지으셨어요. 1949년도에 2번 내려오는 이승만은 굉장히 잘 승합되고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하려고 내려옵니다. 마찬가지로 평안도 강서 출신. 평안도 강서 출신의 교회를 다니던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다고, 우위 계열의 인사였다고 흡수하던 사람들이 묘한 피해를 받고 있어요. 1960년대, 70년대 국제기간 동안에 산업폭력에 시달리게 됐던, 그러니까 노동쟁의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할 수 없는 근간이 되었던 뿌리였다고 생각합니다. 1946년도, 7년도에 진압당했던 우리 불쌍한 시민들, 그 중에 한 분이 문근영의 외할머니인 신혜정 여사. 여러 이야기들이 많지만 60년대, 70년대 그 폭력을 당했던 산 증인이 우연찮게 여기 살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만나보러 갈 겁니다. 제가 전남방직이 작년에 6월 30일자로 폐쇄됐거든요. 그때까지 6월 30일 날 마지막에 가서 노동조합 사무소 가서 좀 걷었어요. 역사적 자료가 있을까 하고. 이거하고 앨범을 하나 나왔어요. 미술인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데 그 앨범을 가지고 하다가 그 앨범하고 관련이 돼서 할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할머니 아직 발산마을에 유일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할머니 한번 보고 신년인 인사도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연로하시니까 마스크는 좀 꽉 써주시고. 할머니, 제가 그때 연락드린 사람이고요. 예, 앨범 보셨어요? 앨범? 앨범 안 보셨어요? 예, 예, 잘 나왔던가요? 자, 할머니, 전남방직 다니셨죠? 일신방직 다니셨나요? 여기 전남방직 몇 년도에 입사하셨어요? 60년도인가 1960년도 59년도가 잘 모르겠는데 나 18살이 18살. 예. 그럼 학교는 다니셨어요? 그 전에. 예, 초등학교는 소창초등학교 다니고 아, 예. 우리 선배님이시다. 중학교는 동명여중 지금 동명여중이죠. 네. 옛날 광여중, 광주여중. 예. 공장에 들어가기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그때? 어려웠어. 18살 때. 그때는 예. 거기 들어가려면 회사에서 1년간 나머지 사진을 하고 들어가야 돼. 견습공으로. 아니 지금 말로 쉽게 말해 신호살이. 식로살이를 해야 그래야 들어간다고. 입사 용지를 얻어. 아. 그거 가지고 시험을 보러 가. 근데 나는 우리 집에가 전남방지 회장 조카가 우리 집 작은 방에서 자취하고 있었어. 부자셨는데, 이건. 우리 아버지가 돈을 많이 들어갖고 부자는. 김창성 회장인가요? 응? 김창성? 그 시기 김노성 씨. 김노성? 응. 예. 그때 당시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김노성 씨. 예. 그러면 백 동원하고 1년간 식모살이하고 그래서 들어가신 식모살이 안 거예요? 했지. 식모살이 안 하고 그냥 백이 좋아서 들어가셨다. 영지를 얻어다. 영지 얻어다가.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애들이 많이 했어. 예. 운 좋게 들어갔단 말씀이시죠? 몰라요, 운이 좋았는 어쩌니까. 들어가서는 어떤 일 하셨어요? 그래갖고요. 일본 말로 미안하고도 말이요. 이러고 밀거든 거, 먼지 밀거든. 1년간 했어. 청소? 청소. 예. 그래갖고 거기서 바로 초장을 시켜주더라고, 1년 후에. 예.
아, 조장을 바로 하셨어요? 일 안 하시고? 1년 일 하시다가 그럼 힘드신 일은 없었겠네요? 1년은 고생했죠. 커피가 막 쏟아지고 12시간 2교대를 했는데 2교대? 응. 언제까지 2교대 했어요? 1년간 했지. 1년간 2교대? 응. 그 뒤로는요? 그 뒤로는 이제 대머리만 했지 이제. 몇 년도인가요, 그때가? 그때가 내가 들어간 지 1년 넘어서 막 조장도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신입사원이니까 그때 당시 조장이 대머리 하더라고. 한 2년도 됐겠네요. 그럴 것이요. 데모를 못 했을 건데요. 했어. 근데 했어요? 노조가 있어갖고. 예. 노조가 있어갖고 다 했어. 혹시 그 전에 일하시다가 아니면 이렇게 노동쟁이 하시다가 맞으신 적 있어요? 그때 많이 막 두드펴고 그랬다고. 그런 것은 없어. 두드려 펴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 것은요. 보도는 안 했는데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말로 투쟁하고 다니지. 예. 기숙사 안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집이 여기라 그게요. 여기라 가까운 게 돈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기숙사를 안 들어갔지. 그때 일신방직이나 전남방직은 그 야간 실업학교 이런 것도 운영하고 그랬는데 예, 그래갖고 나도 야간으로 고등학교 가려고 했는데 예. 대화서 못 다니겠더라고. 대하세요? 응. 네. 12시간 이기들이 해보기에 잠도 자야 되고 못해. 한 2-3시간 그냥 있어도 될 건데. 못해. 얼마나 빈지라야 말이겠어. 그럼 졸업장 따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좀 다니다 그만두고 우리 빈지. 아, 그래요? 이게 이름만 걸어놓고 실은 사탕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거의 못했던 그러면 그래도 자료에 보면 그 전남고등학교 자리 있잖아요. 전남고도 네, 있어. 거기서 남학생들 야간 실업학교를 운영해가지고 네. 꽤 많이 졸업했다고 나오던데. 남자들 남자들이요? 남자들 고등학교요. 아니 여성 실업학교. 여성 실업학교는 그가 좀 속해 있었나 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이 일신방직하고 전남방직하고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어느 쪽에 계셨어요? 오늘 전남방직? 전남으로 들어갔지. 예. 더 열악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일신방직 쪽은 복지가 좀 좋았다 그러고. 다 똑같아. 똑같았어요? 기숙사가 어디 있었나요? 전남방직 기숙사가? 여기 지금 병원? 교회 있는데 선임교회 있죠. 예. 거기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기숙사 있었어. 오늘 그 뒷주방 건물이요? 안으로 좀 들어가면 있어. 거기 창가 그러던데요. 거가 기숙사였어요? 그냥 기숙사 있어. 일자로 쭉 복도 돼 있는데 뭐냐면 이것도 표현을 할까? 교회 뒤에. 공무실 있잖아요. 공무실 지나서 예. 예. 오른쪽 좀 들어가면 쭉 가야지 기숙사에 왼쪽에? 오른쪽으로 그러면 여기는 거의 전남방직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아가씨들 사택이다 해도 할 수가 있을 정도 아가씨들이 자취를 많이 했어. 방들이 많아갖고 방들이 방내나무라 방을 다 차시게 해놔고. 박세 받으려고. 예. 지금도 전남방직 같이 다녔던 분 이 주변에 계신가요? 없으면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서 안 보일 때 다 이사가고. 그렇게 다 이사를 이사 가고 가서 싸만 오고 막 그랬지. 할머니 찾아온 이유가 여기 유일하게 살고 계셔서 찾아온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가기가 싫대요 어째. 여자 한남은 수창 31회시요? 32에. 32회시요? 학교를 조금 늦게 들어가셨네. 예. 내가 42회인께 10년 선배시고만. 시골에서 이사 가고 그러니까. 전학을 하려고 이렇게 예. 전학비가 많이 들어. 예. 이제 1년간 쉬어버렸어. 예술인들이 작업을 하면서 우리 할머니랑 담아나온 인터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는 좀 괜찮은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도움이 되다. 도움 됐죠. 이거 제가 잘 한 자리 드리려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